자, 그러면 두 번째 차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환경교육 체계에 대한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보셨던 그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좀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적인 담론,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 항상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차시에는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환경교육도 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도 되고 저는 그냥 요즘은 이렇게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사례들이 환경교육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지속가능 발전교육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조금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그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잡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쟁점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가, 그리고 복잡성이 기반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을 코비드-19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코비드-19 이라든가 혹은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맥락을 깔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면 하나만 그거를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 하나를 해결해도 또 다른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다른 하나를 해결해도 여전히 다른 하나가 남아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좀 보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즘 저희 이 영역에서는 위키드 프로블럼, 그래서 아주 사악한 문제다 혹은 뭐 고약한 문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난해한 문제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복잡성의 시대이고 난해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세계의 쟁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성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요인들이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문제 해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할 때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의 연계라든가 통합적인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 문제가 나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지역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세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이런 개인적이고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차원의 그런 연계성과 통합적인 이해를 좀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코로나로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괴로워한 다음에 지금 이제 슬슬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왜 언제 문제가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 성찰에 기반한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보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룰 수 있는 교육이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쟁점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떤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형평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우리 교육의 핵심이 되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뭐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국제 실천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GAP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 for ESD 그렇게 해서 GAP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인데 이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그래서 EST4 2030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쟁점들입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코비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한 2년쯤 전에 겪었던 폐비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018년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경험을 하셨고요. 다른 부분들도 조금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잘 비슷하게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8년 3월 30일 제가 그 날짜를 기억을 하는데요. 30일로 기억을 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더 이상 폐비닐을 분리수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받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폐비닐은 쓰레기통에 그냥 일반 그 쓰레기통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물론 우리는 이제 환경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할 때 좀 신경을 씁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환경에 피해가 갈까 안 갈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좀 우리가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재활용을 잘하면 어딘가에서 잘 처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 자원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폐비닐을 그냥 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그때부터는 이 부분에 신경이 막 쓰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비닐이 의외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 폐비닐이 정말 도처에서 나오게 됩니다. 장 한번 보러 갔다 오면 왕창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탁소 한번 갔다 오면 또 왕창 나오고 아마 여러 선생님들 기억을 아마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에 좀 놀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들을 그 양이 또 많으니까 이거를 그 비닐봉지 안에다 집어넣다 보니 그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이걸 그 분리수거하는 업체가 그걸 수거를 해놔서 적절하게 분리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사용할 거는 모아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땅도 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인력 자원도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싸게 그런 폐기물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국으로 수출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됐는데 뭐 그 배경에는 뭐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장지호량 감독의 영화가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에코시빌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생태 문명을 지향하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쨌건 그것을 2017년 말에 금지하기로 하고 그게 이제 실제 실현으로 옮겨진 것이 2018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난리가 나니까 이걸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이제 다시 압력을 넣어서 이걸 다시 수거해가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그 업체에서는 적절하게 다시 수출할 나라를 찾았겠죠. 동남아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다른 출처를 찾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또 아주 불편한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련된 거를 좀 서치를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걸 버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처리하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또 불편함을 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형평성의 문제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은 뭐 같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포함하는 문제이고, 환경과 경제와 그 다음에 사회와 문화에 걸친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이 폐비닐 문제가 있었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변했는데요. 그 전에는 텀블러 들고 다니면 사람들 유난 떨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시 뉴노멀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노멀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회용 컵 들고 있으면 좀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회적인 행동, 개인적인 행동 변화도 일어났지만 사회 제도적으로도 좀 변화가 일어났죠. 커피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되고, 빨대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기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정비도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하나의 폐비닐 사건일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 영역에 걸쳐서 발생하고 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쭉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같이 고려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여기 그 원자력 발전소 공론화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재개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 미래와 관련된 에너지 문제를 시민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모여서, 사실 그때 이제 2011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모든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이 원전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탈원전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여태까지 짓고 있던 그 신고리 5, 6호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중단시키게 되는데, 이거를 재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이거를 다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 500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정에는 한 471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하고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떤 증거를 받아들이고 어떤 증거에 기반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환경적으로는 혹은 사회적으로는 혹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봐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작은 이 안전의 문제, 보건의 문제로 시작을 했지만 같은데요. 이게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결국은 지켜내는 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 혹은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많이 복잡하게 나타나고요. 최근에는 문화도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표준도 생겨나고 있고,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마지막 요 그림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 얽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여러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17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포스터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 문제가 뭐랑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쭉 찾아보니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책들 빨리 세우고 실천하는 거,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 지속가능한 성장,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 그 다음에 어떤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분, 뭐 물,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문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쟁점들을 다 복잡하게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사진은 뭐냐 하면 2018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의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온도 상승을 2도씨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안 된다. 1.5도씨로 낮추자라고 하는 말에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장일치로 그걸 통과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가서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이것들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기온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회 전반의 변화 혹은 더 나아가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교육적인 노력 없이는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는 너무나 많은 부분하고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을 좀 변화시키자고 하는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해 왔고요. 그 중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선생님들이 보시는 MDG입니다.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 2000년이 되니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좀 만들어내자. 그런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빈곤이 굉장히 문제가 되니 이런 그 극심한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 후진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개발 목표들을 좀 설정을 하고 돕자라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는 어떤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달성이 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육의 보편교육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초등학교 다 가는데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달성을 한 거고 다른 내용들도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보장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좀 후진국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그런 목표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건 이게 한 15년 동안 노력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은 남아있고 그다음에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해결해야 될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015년이 지난 후에 이거 좀 더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을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17가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노력을 하는 그런 그 계기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 SDGs, 이 여기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17개 굉장히 아름답고 때로는 동그랗게 때로는 이렇게 펼쳐져서 많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 각각의 목표들을 내 삶이나 혹은 내가 하는 활동을 실제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숨어있는 다른 의미들도 조금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이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특징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포괄성. 지금 17개가 쭉 제시가 돼 있지만 이 17개의 목표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계속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하고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목표 이거 설명을 하면서
보편성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죠.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목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누구 하나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이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유심히 봤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코로나 4계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닥 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한 건데요. 원격으로 일을 한다거나 원격으로 강의한다거나 원격으로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을 해도 일이 굴러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리모트, 그래서 원격 근무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우리 사회에 있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맹위를 떨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필수적인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 택배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는 분들, 그런 필수적인 노동자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있죠. 실직한다거나 혹은 일을 못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다 경제적인 손실이 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unpaid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소외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을 이제 잊혀진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용성의 문제는 이런 특히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괴로움을 겪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히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 세 가지 특징이 이 SDG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DG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5P 얘기를 합니다. 이 5P는 사람, 환경, 번영, 평화, 협력, 그래서 다 P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은 이 자료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국제적인 담론이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주류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특히 우리 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으로 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DG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역시 많이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죠. 지속가능한 발전일 때 지속가능이 먼저냐 발전이 먼저냐. 그러면 이제 약간 선진국에서는 지속 가능을 먼저 택하고, 또 약간 좀 덜 발달한 곳은 우리는 발전이 먼저야. 그래서 지속 가능은 그냥 수사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둘러싸고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보면 계속 통합성을 강조를 하는데 실제 목표는 17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각각의 목표를 맞추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보면 서울시나 혹은 당진시나 혹은 통영시나 이렇게 다른 여러 지역에서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을 좀 연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1번 목표는 여기 거를 통해서 달성을 하고 2번 목표는 이걸 통해서 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 계획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오히려 더 분절적으로 일을 만들게 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목표가 야심차서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야심차게 보이지만 어찌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쟁점도 좀 있고요.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SDG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 이거는 아마도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거 그 위에서 이거 해야 된다고 내려오긴 내려오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지향성을 이 SDG를 향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뭐 어쨌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설정을 할 때든 아닐 때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빈곤의 책임 소재는 누가 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적용시킬 때는 혹은 우리 지역에 이걸 적용시킬 때는 어떤 형태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역에서 일을 만들어 나가실 때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런 좋은 그런 그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마지막에 이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2015년에 강한희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2019년에 한국형 SDG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형 SDGs, 그래서 KSDG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비전은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 국가,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향하고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에 사람, 지구, 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 아까 5P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업할 때의 수립 체계는 뭐 그런 겁니다. 민관학 공동 작업반,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해관계자 그룹 같이 여기 작업반에서 만들고 이해관계자 그룹이 같이 작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검토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 거쳤고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나중에 이제 국무회의 통과하게 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수립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14개 작업반에 192명 전문가, 이 사실 거의 자원봉사했거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작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반인 공무원까지 다 합쳐서 이 만드는 과정에 한 429명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엠고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해 관계자 그룹들이 여기에 대해 모여서 그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17개 목표, 122개 세부 목표, 214개 정도의 지표가 설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KSDG 문서 찾아보시면 아마 쉽게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에 혹은 내가 관계가 되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은 이 좀 전에 봤던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4번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목표는 예전에 지속가능 발전을 다룰 때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목표가 되기보다는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이뤄내는 이행 수단으로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통령 자문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있을 때는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행 전문위원회 거기 들어가서 이행, 교육, 그다음에 국제협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건 그렇게 됐었는데 이 SDG에서 중요한 거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주 중요하게 달성해야 할 목표로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뭐 4.2부터 4.7까지 이렇게 쭉 제한이 돼 있는데 세부 목표들이 제한이 돼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앞에 뭐 초등교육, 중등교육, 뭐 유아교육 뭐 이런 내용들 쭉 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지속 가능 발전과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줄 그어진 부분, 아이고 줄이 이 하나 밑으로 내려갔네요. 지속 가능 발전 및 지속 가능 생활 방식, 인권, 양성 평화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 세계 시민 의식, 문화 다양성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사람들은 이건 지속가능 발전 교육 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속가능 발전 교육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세계 시민 교육 하는 사람들은 이거 세계 시민 교육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은 또 지향점이 환경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약간 지향점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느냐 혹은 세계 시민성을 더 강조하는 이런 그 차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루어내려고 하는 목표는 같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해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달성하게 할 거냐, 내용만 잘 이해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량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가지 역량, 시스템 사고, 미래를 예상하는 거, 그 다음에 규범, 전략, 협력,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통합적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서 역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실 때에는 어떤 역량을 좀 이 프로그램에서 좀 키워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 맥락입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이 제기가 되고 그걸 달성하기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던 것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위한 프레임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3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해오면서 어떤 일들이 이 전 세계에 있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기술한 보고서들입니다. 어떤 구조와 맥락으로, 그 다음에 어떤 과정과 학습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습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각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환경교육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들어와서 이게 약간의 갈등을 빚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환경교육조차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었는데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니까 이걸 통해서 환경교육이 또 오히려 증진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맥락과 그다음에 그 달성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습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있고요. 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실에 가면 다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 선생님들께서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공부하는 뭐 그런 기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한 10년쯤 더 노력을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다가 더블 데케이드를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걸 한 5년쯤 더 하자.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실천 프로그램 글로벌 액션 프로그램 4 ESD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9년 그게 끝나는 2019년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그래서 EST4 2030을 그 다음에 하게 되고 사실은 올해 이걸 론칭하는 회의가 6월에 이제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내년에 열릴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방식으로든 열리겠죠. 요즘은 웨비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 국내에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교육 국제실천 프로그램 위에서 여기에 이제 우선 영역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3주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PN2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교 환경, 교육 환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전체적 접근 혹은 기관 전체적 접근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태국제이해교육원에서는 교육자 그리고 통영 RC에서는 여기는 3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제 5로 바뀌게 되는데요. 지역에 대한 것을 여기 있는 그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아까 설명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국제 실천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GAP의 중요한 차원은 학습 내용, 그 다음에 학습 성과, 사회적 변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내용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재난위험, 감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거 딱 보시면 이거 다 환경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영역인데 라고 하는 생각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난도 재난과 환경교육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결국 많은 것들에 기반해 있지만 결국은 뿌리는 환경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 걸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 영역은 5가지인데요. 정책, 그 다음에 교육과 연수 환경, 교육자, 청년, 지역 이렇게 한 5가지여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그 혁신학교였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 5가지 우선순위는 우리 학교하고 다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도, 그 다음에 학교 전체적인 접근도, 교육자도, 청년도, 지역도 다 우리가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이어서 다 관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서 어떤 의미에서 기회로 삼는가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EST4 2030 요거는 새로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배경으로 제시한 거고요. 기후변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강사님들께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EST4 2030 아마 이게 한 10년 정도는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ST4 2030의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아까 17개의 SDGs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혹은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약한 지속가능성, 강한 지속가능성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걸 보게 되면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EST4 2030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강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지속가능성과 쟁점에 대한 학습 내용 강화,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페다고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라든가 학습 성과, 역량을 증진하고 사회 변혁을 이뤄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거, 이 EST4 2030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변혁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변화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고 어떤 사회의 전반을 뒤엎는 변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조도 좀 한번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미래, 테크놀로지, 최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지 지속가능 발전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비판적인 그런 테크놀로지, 첨단 테크놀로지의 이용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 이런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려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개발 화두가 있으면 교육 화두가 있는데요. 이 교육 아젠다가 있는데 이 교육 아젠다에서는 OECD 교육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이번에 2030년을 지향하는 OECD 교육 2030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변혁적 역량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어떤 행위 주체성을 가진 그 행위 주체자로 기여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변화의 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그거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이거예요. 이 OECD 2030에서 OECD 교육 2030에서 지향하고 있는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지속가능 발전 교육 목표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랑 이렇게 연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문서에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속가능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좀 쟁점을 따져봐야 되겠죠. 선생님들은 아마 들으시면서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비판적인 시각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 혹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지속가능성과 발전 어디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게 어느 쪽에 훨씬 더 초점이 주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 안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이 안 가능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한 지속 가능성과 강한 지속 가능성,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향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시작은 약한 지속 가능성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강한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가,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한 배려는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 혹은 자연에 대한 그 고려나 배려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강한 지속 가능성을 지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마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결국 가장 큰 범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사회, 그 안에 경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속가능 발전이 여기 있는 자연과 사회와 환경의 조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게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환경적인 측면에 관련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 혹은 여기 있는 경제적인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너무너무 많이 질문하시고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너무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쟁점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뭐 구분들인데요. 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환경교육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형평성에 대한 고려라든가 사회 변혁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많이 돼 있어서 어떤 사회에서는 환경교육 이꼴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교육이 덜 발달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사회의 경우에는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나 혹은 뭐 남미나 이런 지역일 수 있는데요. 남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훨씬 더 크고 환경교육은 그냥 환경 다루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교육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환경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최근은 생태 시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시민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영역을 좀 많이 포괄한 그런 넓은 범위가 된 데 비해서 초기의 환경교육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좁은 범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아니고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이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다. 서로 다른 건데 그냥 겹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거기에 약간 뭐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면 그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처럼 보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07년에 이제 환경교육과 관련된 디베이트를 할 때 보면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교육의 진화된 형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선진국이나 좀 서양 세계에서는 이 환경교육이 진화한 형태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다.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선생님들이 처한 맥락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환경교육에 있으면서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진화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는 환경교육의 역사를 보게 되면 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 현장 답사 야외 연구가 이제 아주 초창기의 환경교육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통 환경교육의 역사를 쭉 정리를 하게 되면 환경교육 개론 들으면 첫 시간에 아주 지겹게 배우는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도 너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환경교육의 역사와 정의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때 이제 보면 1960년대에는 이런 현장 답사나 야외 연구의 형태로 환경교육이 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보전교육, 환경학습, 야외교육, 도시연구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게 되죠. 이게 한 1970년대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사이쯤에 1969년에 빌 스텝 교수라고 아마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시건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세이브 아워 스트림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일보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네. 요즘도 그런 일들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활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 스텝 교수가 환경교육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교육이 기반을 좀 갖추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스톡홀름 회의, 벨그라드 회의, 트빌리시 회의 뭐 이런 회의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는 전 지구적인 교육, 발전 교육, 가치 교육, 실행 연구 이렇게 이 환경 교육의 스케일이 조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생태 조사하고 나무 조사하고 토양 조사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보전을 중시하는 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지구적인 교육, 조금 다른 것들이 여기 있는 환경 교육에 들어오게 되고 이 앞에 것들이 없어졌냐 하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는 가치 교육 혹은 실행 연구,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 교육에서 실행 연구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는 뭐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987년에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환경 교육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들어가게 되고 그 환경 교육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덕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환경 교육은 여전히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환경교육의 정의를 좀 보여드릴 텐데 보니까 이 환경교육이 특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훨씬 더 통합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좀 훨씬 더 많이 중복되는 측면이 나타나구나 하는 것들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처음 출발한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혹은 일본의 경우에는 공예교육, 오염교육의 형태로 환경교육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생태체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환경교육을 출발하신 분들은 그것만이 환경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뿌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환경교육의 모습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 서는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슬라이드 남지 않았는데요. 몇 개 더 보면 이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거 아까 빌 스텝 교수의 정의 이거 뭐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은 막 외워서 시험 보고 막 이랬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물리학적인 환경과 이를 둘러싼 문제들에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이 문제들을 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잘 알며 그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시민 양성하는 게 제일 그 중요한 화두인 거예요. 환경교육을 통해서 그런 시민, 이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일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교육의 정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 NAAW, 그러니까 북미 환경교육 이 협회에 여기 그 제시된 환경교육의 정의를 한번 다시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환경교육은 개인, 이거 이제 어제 한번 쭉 찾아본 거거든요. 개인, 지역사회, 조직이 환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환경을 조사하는 기능을 발달시키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현명하고 그러면서도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보면 환경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하지만 차원이 개인, 시민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와 조직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배우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능 발달시키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과정이 환경교육일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새로운 정의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 보면 환경교육은 지속가능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영역을 공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환경교육의 모습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사고 강조, 뭐 평생교육, 지속가능한 플랫폼에 기반한다.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가학문적이고 장소감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적 영역에서 나타난 우수한 실천, 예를 들면 학습자 중심, 그 다음에 경험주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환경교육의 특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환경교육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거를 지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환경교육이 우린 서로 달라 이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경교육에서 중시하는 것이 환경 소양이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시민이지만 결국은 행동하기 위해 그 바탕에는 환경 소양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이 환경 소양은 이 영어로 하면 environmental literacy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 이 literacy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소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언어가 만들어지고 용어가 만들어진 데는 일본의 영향이 좀 많이 큰데요. 이 사실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 뭐 국어나 사회 같은 데서는 문해력
혹은 문식력, 문식성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해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환경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고 그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환경 소양, environmental literacy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잘 이해하고 잘 습득하고 그다음에 잘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리터러시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비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문해력 혹은 리터러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1차 문해력과 2차 문해력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단순한 문해력은 그냥 읽고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아는 거 알지만 결국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비판적인 문해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행간에 지금 어떤 맥락이 숨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어떤 증거는 믿을 만하고 어떤 거는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환경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여기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1번, 2번, 3번. 선생님은 어떤 거가,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위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뭐 한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도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거 하느라 다른 거 못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거 할 때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할 때 이런 논의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환경교육의 주제인가 소재인가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소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뭐 이 국제적인 담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환경교육과 지속가능 발전교육의 어떤 구분까지 쭉 자세하게 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 선생님들이 이 내용들 중에서 그 좀 고민할 수 있는 거리,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을 해나가시면서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